네, 5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개발적인 개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회적 행동을 이제 나누는 것들을 이제 볼 건데, 대표적으로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거랑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봅시다. 몇 페이지죠? 210페이지가 되겠네요. 2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빨간색 부분요. 어떤 행동이 타인에게 긍정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의 판단은 개인이나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체계와 규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밑에 있는 빨간색 부분, 자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 유형을 우리는 보통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친사회적인 행동이냐 반사회적인 행동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 자체가 이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의 가치 체계와 규범에 의해서 지금 내가 한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행동에 의해서 구별된다기보다는 가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 집단에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이게 좋다 나쁘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나의 영향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이 이제 좀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행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래서 소수의 한정적인 인간 관계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다른 형태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것들이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제 좀 많이 모여 살죠. 그래서 뭐 3대가 살거나 뭐 4대가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자녀만 살더라도 형제들이 꽤 많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집에 이제 형제나 자매들이 많지 않죠. 많으면 한 3명 되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그죠? 외동도 굉장히 많고 이렇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약화됐어요. 좀 축소가 많이 돼서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단에서 이런 사회적 행동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게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상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서로 잘 모르는 관계잖아. 그죠? 나의 약간 익명성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그지?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서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이제 선의로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약간 내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 개인적인, 개인주의, 그 다음에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거의 뭐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코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 사회나 이런 예전의 사회 구조들이 조금 더 이제 개방적인 구조였다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의 그 사회 구조는 좀 더 폐쇄적인 구조 형태로 좀 가고 있어요. 물론 이 폐쇄적이라고 하는 게 뭐 모든 조건이 폐쇄적이라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이지만 굉장히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폐쇄적이라는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 밑에 보면 단순히 성격이 충동적이고 과격하다기보다는 이들에겐 보다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구성원들 간의 이제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세계화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공통의 가치관이나 문화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그죠?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거의 일정하다라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게 거의 존재합니다. 특히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법규적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일치해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약간 보편적인 가치로 봤을 때 그 보편적 가치에 반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은 반사회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거부하는 행동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원인을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집단의 공통된 가치나 이익보다는 굉장히 다분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한편으로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맨 밑에 보면 친사회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반사회적 행동이랑은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조력자가 보상을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타인을 돕거나 도와주려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을 구한다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친사회적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좀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뭐 물건을 못 들어가지고 고생하고 있으면 막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걸 도와드리거나 막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대표적인 이제 친사회적 행동인 거야. 내가 그 행동을 함으로써 무엇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당연히 내가 저걸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의지로 그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럼 거꾸로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을 이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괴롭히거나 이제 무시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의 이제 주된 관심사라고 하는 거는 그 동기에 관한 것들이고요. 연구자들은 친사회적 행동이 도덕적 의무감, 자존심 고양, 동정심 등과 같은 많은 요인에 의해서 유발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감정이입, 이타주의 가설, 사회생물학 이론, 의사결정적 관점, 사회규범적 관점 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면 감정이입, 이타주의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의 행복을 증가시킬 목적에 의해서 유발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사회생물학적 이론에서는 이타주의가 사회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진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결정적 관점에서 볼 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도움을 주는 행위가 도움을 행하는 대상이 그에 따른 이익과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라고 설명해요. 좀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그 다음 네 번째는 사회규범적 관점이고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규범을 사회화를 통해 습득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씩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데,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어요. 젊었을 때 어떤 경험을 했어. 근데 그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이 시기에는 이런 도움이 필요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 근데 타인을 봤는데 나랑 똑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그랬을 때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도움을 주는 거지. 이런 것들이 감정이입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이런 거요. 여러분들이 저랑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했던 고민들이 있죠.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이입돼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준다. 그럼 이거는 감정이입과 연관이 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사회생물학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남자와 남자로서 남자들이 느낄 수 있는 이제 사회적인 이제 부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조언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적 관점에서는 이제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위치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민 있으면 내가 의사결정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이제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결정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뭐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부담감들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 규범적으로는 이제 법과 관련된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법으로 규정된 거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군대를 갔다 옴으로 인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규범적으로 사회 규범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군대에 갔다 오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야 한다. 라고 당연하게 이제 느끼죠. 그죠? 책임감을 느끼고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규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의 행동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희생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이런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희생하는 것들이 포함된 것들이에요. 그 큰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약간은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제로 깔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반사회적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주의 성향이라거나 이타주의 성향에서는 그런 행동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죠? 자, 넘어가서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거에 반대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개인이 속한 사회 규범, 종교, 문화, 사회 성숙도, 시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사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피해를 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체계들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방해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 일탈 행동이라고 이제 좀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일탈 행동 같은 것이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동이 된다.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본 거죠. 이제 학자들이. 그랬을 때 정신분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 사회생물학적 이론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좌절과 공격 가설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흥분 전이 가설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학습 이론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제 뭐 선천적으로 이제 공격 성향을 갖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악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사이코패스 같은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사회생물학적 이론에서는 이거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거는 종과 종 사이에 이제 생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건 이런 표현을 하면은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그 인종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뭐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라던가 이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좀 약간 박해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죠? 종교가 다르거나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반사적 행동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좌절 공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이거에 의해서 성향이 공격적으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흥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죠? 욱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욱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공격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 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것들을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뇌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교육을 받게 되면 사회 전체가 말하는 규범이 아니라 그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의 약간은 전체 사회에서 옳다고 믿는 거랑 다른 교육을 받았을 때 이거를 내가 믿게 되면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봤을 때는 이제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학습 이론에 가깝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행동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살펴봤고요. 이런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사회성이라는 형태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내가 타인과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성이라고 하는 내 행동들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고,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성숙도를 의미한다. 개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개개인들을 전체를 이제 포괄해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회성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성숙도, 그 다음에 타인과 더불어 공동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관계들을 이제 사회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첫 번째 줄은 넘어가고 그 두 번째 있는 빨간색 보면 인간이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개인과 사회활동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곧 사회성이다. 그리고 사회성을 만드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정의한다. 우리가 이런 사회화 과정을 어디서 거치냐면 학교라고 하는 집단에서 거치게 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잘 이제 배우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사회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동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가치관, 규범, 역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설명하고 있는 빨간색 부분이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라 보면은 그 뭐라고 얘기하죠? 그 집단 일단 그 지역 공동체의 개념인데, 그 예를 들면 씨족 사회라든지 뭐 부족, 요즘 부족이란 말을 지금 쓰는 건 좀 그렇고 어쨌거나 예전 같으면은 농촌 생활이 기반이 되던 시대가 있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도시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기 전에 농촌 인구가 굉장히 많았을 때 한 1960년대 7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농촌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집에서 가르쳐요. 그 마을에 거의 뭐 시족 공동체 개념처럼 뭐 부모님,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다 같은 마을에 살아. 그죠? 그래서 굉장히 오픈돼 있으면서 그 부모님이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옆집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나를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그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마을 전체에서 이제 담당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점점점 옮겨가서 지금은 학교라고 하는 데서 그걸 가리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학교에서 합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하는 기능들이 요즘은 또 점점점 옮겨가고 있는 게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중이야. 예전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학생들이나 우리가 청소년기에 성인이 되기 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중고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이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줬어. 그 다음에 반 친구들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좀 사회화 과정에서의 현재 혼란스러운
점이 이런 문제에서 와요. 온라인상에서 사회과정을 너무 많이 겪게 되는 거야. 뭐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만난 친구, 게임을 하면서 만난 친구, 채팅을 통해서 만난 친구도 커뮤니티가 또 온라인상에 또 있잖아, 그죠? 거기에서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식을 배우는 것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상에서 배우는 게 또 굉장히 많고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판던 문화가 또 발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또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화 과정을 겪는 게 예전에는 학교 가정의 역할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학교로 옮겨왔고 지금은 약간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요. 오히려 조금만 지나면 이런 사회화 과정을 학교는 그냥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 돼버리고 사회가 좀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시대가 와버릴 것 같은 기분인데 이게 좋은 건지는 아직 잘 못 느끼겠는데 어쨌거나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때가 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에 적합한 환경이냐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조금은 이제 그 나이 때 배우면 안 되거나 이런 것들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너무 약간 자극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 파괴적이고 잔인한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순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성을 키우는데 약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뭐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가서 사회성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지각, 사회적인 기술,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거는 읽어보세요. 뭐 대단한 내용이 써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 항목들을 한번 여러분 쭉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도시에서의 이제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도시 공간의 사회성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성이랑 똑같아요. 근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밀도 있게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시민 의식이라든지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더 이제 부딪힐 일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도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죠? 자, 밑에 보면 공간의 물리적인 변형은 단순히 그러한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돼. 이게 건축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계했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2층으로 짓느냐 3층으로 짓느냐가 그냥 지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 건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주변 건물을 사용하고 그 3층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행동,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역사적 공공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 지역성도 있고 뭐 맥락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잘 고민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많은 주거 지역에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커뮤니티 센터 같은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공익 목적의 시설들, 우리가 요즘은 그거를 생활 SOC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문화센터, 그 다음에 뭐 교육시설, 그 다음에 뭐 미술관, 박물관, 체육관, 동사무소 뭐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다. 이 만드는 거는 공공성 측면에서 필요한 거고 이 공공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공성을 통해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보해 주고 다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성을 회복하기 위한 형태에서 계획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성 높은 활동들이 주로 길이나 오픈 스페이스 등의 비단위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생활 SOC 시설 중에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원과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작위적으로 임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제한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오픈 스페이스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공개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 도시 공간의 사회성은 결국 공간적 사회성을 높이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뭐 시설물이 낙후되어 있거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첫 번째로 나온 게 공격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대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온, 악취 등의 물리적 환경과 집단 및 문화적 배경에서 나오는 반사회적 행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범죄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제약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은 이웃 간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게 돼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 의식에 오히려 방해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건축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프티드예요. 세프티드. 그래서 범죄에 대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끔 공간을 계획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스트레스를 당연히 안 받게 되고, 그러면 커뮤니티 의식이 활발하게 이제 발휘가 되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설명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더더욱 이제 뭐 이제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시대잖아. 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있는 세대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다 보니까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안에서 생활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의 이제 커뮤니티와 사회성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그 안에서 많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랑 현실이랑 이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걸 잘 이용하게 되면 또 이로운 점도 굉장히 많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적어놨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형성하고 계정을 부여하여 심지어 문화와 민족성, 정치적 논의를 거듭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적인 교류와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면 접촉이 아니라 약간의 익명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점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기존의 자아로서의 경계를 허물고 자아와 정체성을 괴멸시켜 결국 인간은 다중 정체성에 놓이게 된다는 것. 이거 약간 자아분열, 뭐 다중인격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그런 거랑 연관될 수 있다. 그러니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부정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너무 폭력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상공간 세계랑 현실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일관된 정체성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가상 공간에서는 또 나의 또 다른 인격과 자아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현실에서는 또 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것들이다 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랑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의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가상 세계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이랑 전혀 다른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장점만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우리 수업에 대해서 요번 챕터는 설명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좀 약간은 무거운 이야기들이 좀 나왔죠. 주제 자체가 좀.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인 항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진 면이 있는데 이 사회적 행동과 사회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건축 계획에서 어떻게 또 고려할 것인가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고, 특히 최근에 나오는 거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해서 가상 세계의 공간들, 그죠?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의 이제 생활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형성되는 자아, 사회 정체성 이런 것들을 기존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과 가상 세계에서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줄 것인가, 그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매치를 시켜줘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친사회적인 공간, 가상 세계도 현실 세계도 계획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주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면에서 빨리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